안녕하십니까. 저는 서부발전연구소 발전지원팀에 근무하고 있고 저희 회사의 보일러 및 HRSG, 고압배관, 압력용기 등의 예방 진단과 손상 원인 분석, 관련 정비 기술 개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전문원 이승욱 차장입니다. 최근 발전소 현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관리하고 있는 포인트는 다름 아닌 안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 저는 정비 또는 건설 프로젝트 시 활용할 수 있는 화력발전소 보일러 고소부의 점검과 진단, 정비를 신속 안전하게 하기 위하여 저희 서부발전연구소에서 진행하고 있는 두 가지 업무를 소개해 드리기 위해서 이와 같은 주제로 발표자를 준비하였습니다. 발표 순서는 관련 배경사항, 보일러 내부 비계 설치 없이 가능한 보일러 튜브 정비 방법, 이어서 신속 안전한 보일러 논해 고소부 진단 방법의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를 포함해서 석탄 화력을 운영 중인 발전사는 앞으로 많은 수의 석탄 화력을 LNG 복합 화력으로 설비 전환을 해야 합니다. 2036년까지 약 30개 호기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발전사 입장에서는 노후 석탄 화력을 LNG 발전 설비로 설비 전환을 완료하는 시기까지 경제성과 설비 신뢰도 두 가지 모두를 고려하여 설비를 관리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고, 한편 현장 관리 측면에서는 이러한 프로젝트를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는 어려움도 추가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노후 발전 설비의 고장 발생 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고장 건수 중에서 과반수 이상이 보일러가 비중을 차지하였고요. 보일러에서도 수냉벽 튜브 손상이 약 50% 전후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습니다. 그런데 수냉벽 튜브의 경우는 보시는 그림과 같이 보일러 퍼니스를 이루는 외벽 구조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튜브 등의 정비 작업 시 높이에 따라서 보일러 내부에 비계, 즉 스캐폴드를 설치해야 합니다. 보일러 논해 비계가 필요한 이유는 우선 손상부의 정밀한 진단, 그리고 손상된 부위를 정비하기 위함인데요. 즉 고소 부위를 안전하고 신뢰도 높게 진단을 하고 정비를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논해 비계 설치 및 해체 작업은 직접 사람이 고소 부위에서 제한된 공간과 자세로 작업을 임하기 때문에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고위험 작업이며, 논해 비계가 완전히 설치된 상태에서도 과거의 위 그림과 같이 비계가 붕괴된 사고도 있었으며, 어둡고 높은 곳에서 작업에 임하기 때문에 작업 중 사고 위험도 높습니다. 게다가 석탄 연소 시에는 보일러 상부 측에 석탄재가 용융되거나 휘발 후 냉각되어 부착된 클링커라는 고체 덩어리들이 낙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클링커의 제거 작업 없이는 비계 설치를 하거나 작업을 위해 사람이 내부로 출입하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이 클링커 작업 또한 작업 환경이 좋지 않을 뿐더러 매우 위험한 작업이기 때문에 위험한 작업입니다. 또 한편 안전관리 이외에도 긴급 정비 시에는 작업 인력의 수급이라든지 수의 계약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추가 비용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보일러 튜브 정비 중에 안전관리상 관련 법규 측면을 살펴보면요. 20년 3월 국토부 건설 현장 추락사고 방지 종합대책에 따른 공공공사 추락사고 방지에 관한 보안 지침을 살펴보면 공공건설공사에서 비계 설치 시 시스템 비계를 우선적으로 설계에 반영해야 하며, 이러한 시스템 비계를 사용이 안 되는 경우, 즉 강간 비계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 작업 전에 비계의 조립도 구조 개선서를 포함한 작업 계획을 작성해서 프로젝트 관리인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프로젝트 관리자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는 것은 이에 대한 작업의 감독과 책임이 뒤따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국내 화력발전소에서 사용되는 보일러 논해용 비계 형식을 살펴보면 좌측 상단부에 보시는 바와 같이 과거에는 유럽의 유사의 알루미늄으로 제작된 시스템 비계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앞서 보여드렸던 사진과 같이 비계 붕괴 사고가 발생된 이후 국산으로 이 와이어 형식의 비계를 국산화하여 최근에는 이런 와이어 비계가 주류를 이루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시스템 전용 시스템 비계 외에 여기 우측 하단부에 있는 그 일반 건설용 시스템 비계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이도 아닌 경우에는 그 강간을 클램프로 체결한 강간 비계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밖에 노내 비계를 설치하는 형식 외에 노내에서 점검과 진단 작업을 위해서 적용 가능한 방식은 왼쪽과 같이 로프를 타고 직접 작업자가 점검과 작업을 하는 방식과 이 우측 사진과 같이 정비용 곤돌라를 제작하여 타고 올라가는 방식 등이 있습니다. 보시는 사진상의 그 날짜를 보시면 제가 직접 이런 곤돌라를 타고 올라가서 위에서 아래를 쳐다보고 찍은 사진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석탄화력 보일러는 높게는 90m 정도까지 되므로 매우 높고 어둡기 때문에 위험한 작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처럼 안전 문제가 매우 중요한 상황에서는 사실상 이러한 방식은 더 이상 국내 현장에서 적용하는 것이 그 프로젝트 관리자로서는 매우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저희 서부연구소에서는 사고 위험성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노내 비계 설치가 필요 없는 튜브 정비법과 진단 방법에 대한 고민을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지금 소개해드리는 것은 노내 비계 설치가 필요 없는 튜브 정비법 중 하나인 윈도우 용접법입니다. 캐노피스 리페어라고도 불리고요. 기존의 튜브 교체 방법은 보시는 그림과 사진과 같이 튜브의 손상된 부위를 잘라내고 절단 부위를 원주 방향으로 튜브의 둘레 방향 360도로 맞대기 용접식으로 이음하는 방식이어서 보일러의 노 내부에 사람이 직접 들어가서 용접을 하는 것이 불가피하였습니다. 이와 달리 지금 제가 소개해드리는 윈도우 용접법은 그림과 같이 절단 부위를 원형 또는 타원형으로 튜브를 오려내고 절단한 후 동일한 형상으로 제작한 신재 튜브를 위치시키고 튜브의 안쪽부터 한쪽 방향에서 용접하고 최종적으로 윈도우 패치를 용접해서 마무리하는 방식이라 보일러 내부로 사람이 들어가지 않고 한쪽 방향, 즉 편방향에서 정비가 가능한 방법입니다. 발전 설비 유지 정비 코드 중 하나인 NBIC 코드에서는 튜브 윈도우 패칭 메소드로 소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사한 ASME PCC2나 이를 국산화한 캐픽 MMR 파트 2에서도 삽입법 맞대기 용접 보수법이라는 정비법으로 소개하고 있는 정비 방법입니다. 이와 관련한 애플이 자료에서는 윈도우 용접법을 다음과 같은 곳에 적용하도록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튜브의 간격이 좁아서 월튜브 양쪽에서 용접이 어려운 경우, 그다음에 튜브가 교체 작업 시 공기나 안전상의 제한으로 정비용 비계 또는 발판의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튜브가 스웰링, 즉 과열이나 제작상의 문제로 튜브가 부풀어 오르거나 팽출된 부위를 국부적으로 보수하기 위해서도 사용 가능하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윈도우 용접법은 어쨌든 긴급 정비 시에 사용하는 임시 조치 방법이기 때문에 보일러의 설계된 수명을 보증하기 위해서는 정상적으로 차기 정비 시에 반드시 단간 교체를 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관련 애플이 자료에서도 이와 같이 그 윈도우 용접을 시행하는 간략 절차와 그다음에 보시는 바와 같이 형상까지도 그림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만 이 해당 정비법에 대한 신뢰도도 낮고 현장에서 작업자나 감독자들이 기대하는 신뢰도도 낮고요. 그다음에 세밀한 절차도 아직은 정립되지 않아서 정작 저희 회사에서는 현장에서 적용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부발전연구소에서는 500MW급 태안 145기 표준화력과 태안 785기 1000MW급 태안 90호기 순행벽 스파이럴 월튜브를 대상으로 윈도우 용접을 자체적으로 시험해보고 정비 절차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러한 목적은 윈도우 용접의 경우 긴급 시에 적용될 방법이므로 시험을 통해
실제 적용 시 문제점을 사전 검토하고 최적의 윈도우 용접 조건을 파악하여 정비 절차를 마련하고 또 긴급 정비 시에 즉각 활용 가능하도록 튜브의 치수를 도면화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윈도우 용접은 기존 맞대기 형식의 용접 방법과 용접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용접사의 윈도우 용접에 대한 적응과 기량 향상도 하나의 목적으로 가지고 실증을 해보았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설비별 기존 WPS를 비교 검토하고 실제 윈도우 용접을 실증을 통해서 최적의 용접 조건을 찾았습니다. 관련 자료 등 참고하시고 용접 관련 엔지니어 분들이 아니므로 자세한 내용을 넘어가겠습니다. 실증 용접은 우측 상단의 사진과 같이 폐기용 스냅백 튜브 판넬을 이용하여 재활용하였고 용접 순서 등은 보시는 자료와 같습니다. 윈도우 용접 시 주의사항인데요.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윈도우 용접은 임시 정비 방법이므로 계획 예방 정비 시와 같이 정비 기간이 충분할 경우 정상적인 맞대기 용접법을 사용해서 교체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용접을 맨 처음 시작하는 부위, 즉 처음 시작하고 이 반대 부분을 이면 비드 또는 루트 비드라고 하는데요. 이 루트 비드는 튜브의 윈도우 용접의 경우 튜브 바깥쪽에 위치하고 그다음에 용접 후에 냉각되면서 잔류 응력이 발생하고 응력이 집중될 수 있기 때문에 용접 품질이 특히 좋아야 합니다. 그런데 윈도우 용접의 경우는 이 루트 비드가 튜브의 바깥쪽에 위치하므로 기존 맞대기 용접보다 최대한 완전 용입이 되고 용접 품질이 좋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윈도우 패치 형상은 응력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능한 원형 또는 타원형으로 제작해야 되고 윈도우 패치와 튜브 간 루트 갭은 양쪽이 동일하도록 정확하게 위치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의 윈도우 용접 시 발생하는 문제점은 저희가 실제 윈도우 용접을 실증하면서 맞닥뜨렸던 문제점 두 가지입니다. 먼저 기존 맞대기 용접과 다르게 용접 기법이 달라서 용접 부위에 산화가 심하게 발생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수냉벽 튜브의 소재는 루트부의 산화 방지를 위한 아르곤가스동 보호가스를 사용하지 않는 소재인데요. 산화가 심한 경우는 내부 식성이나 기계적 특성이 나빠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고 이에 대한 검토도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에 대한 원인으로 용접사의 윈도우 용접에 대한 적응, 그 다음에 기량이 문제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이러한 부분에서 윈도우 용접을 실증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튜브 내부 맞대기 이음부 이복이 상향 용접 시에 이제 기공이 군집대에서 발생하는 결함이 발생하였습니다. 용접 시에 기공이라 함은 튜브 용접부로 용융된 금속으로 이물질이나 수분 등이 용해되어 냉각 시에 빠져나가지 못하고 잔류하는 그런 원형의 결함을 말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물질이나 수분의 유입 방지와 보호가스에 대한 차폐 시 주의가 필요한데요. 이러한 방법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공이 계속 발생하는 것 때문에 저희는 그 용접 토치 중에 가스렌지 토치를 사용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튜브 내부 맞대기 상향 용접 시 기공이 발생한 관련해서 저희들이 고민했던 문제점과 원인 등입니다. 자료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맞대기 용접부 이면 비드에서 발생한 산화 관련인데요. 역시 자료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설명을 드린 윈도우 용접법을 사용하여 정비하는 경우 논의 비계를 사용하지 않고 정비는 가능하지만 손상부를 탐지하고 정비 이후에 이쪽의 정비 품질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 또한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드론을 적용하는 방법을 검토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좌측 하단부에 있는 사진과 같이 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전력 설비나 신재생 에너지 풍력 타워 같은 곳을 이렇게 드론을 이용하여 점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드론의 경우는 드론법상 조종자가 탑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항행 가능한
무인 비행장치 등의 초경량 비행장치를 말합니다. 외부에서 원격으로 조정이 가능하거나 사전 지정된 경로로 자동 항행이 가능하거나 그다음에 비행 환경 변화에 따라서 자율 비행이 가능한 것 등이 해당됩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보일러와 같은 밀폐 공간에서 점검이나 진단 시에 사용 가능한 드론은 외부에서 원격으로 조정이 가능한 형식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드론 우측 상단에 있는 그림은 드론에 적용되는 기술을 이렇게 정리한 그림입니다. 다른 장비들은 일반적으로 드론의 본래 비행을 위한 장비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쪽에 임무 장비라 함은 드론의 목적에 따라서 카메라나 각종 센서들을 설치한 것입니다. 여기서 라이다 센서라는 것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바로 전 페이지에서 보았던 일반적인 실외용 드론과 달리 보일러와 같이 밀폐 공간에서 사용되는 드론을 인도어 드론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밀폐 공간용 인도어 드론은 일반적인 실외에서 사용되는 드론과는 달리 우선 좁은 공간에서 설비와 기체 보호를 위한 프레임이 설치되어 있고 기체 안정성이 좋기 때문에 기존 드론과 달리 장애물의 충돌을 회피하기보다는 약간의 충돌을 허용하여 좁고 복잡한 실내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실내에서 이러한 인도어 드론은 실내에서 사용하고 GPS 신호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비행과 촬영 시에 신고할 필요가 없어 저희 발전소 현장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드론을 이용한 보일러 진단 적용 사례를 설명드리면 먼저 2014년도 미국의 유나이티드 다이나믹스 코퍼레이션사에서 마그넷봇 V1.0이라는 드론을 이용하여 보일러 점검 서비스를 14년 이후 제공하고 있고요. 그 다음 2016년도 미국 컨 에디슨사 뉴욕에 전력을 공급하는 발전사인데요. 그 스위스의 플라이 어빌리티사라는 곳에서 제작한 LUS-1 드론을 이용해서 보일러 점검을 수행하고 보일러 점검 영상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또 국내에서는 저희 한국서부발전이 한서대와 함께 무인 항공 기술을 이용한 보일러 논외 점검 기술 개발을 완료한 실적도 있습니다. 밀폐 공간 점검을 위한 그 상용 인도어 드론의 종류는 일반 드론을 개조한 형식과 이렇게 전용 설계한 형식 그리고 컨트롤 방식에 따라서 전력과 그다음에 조정 신호, 컨트롤 신호를 유선으로 공급하는 유선 컨트롤 방식과 무선 컨트롤 방식이 있습니다. 또 앞서 임무 장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점검부의 구조물을 3D 매핑하거나 또 이런 매핑된 데이터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라이다 센서를 적용한 방식, 보시는 그림의 이런 원통형 형상이 라이다 센서입니다. 라이다 센서를 적용한 형식과 또 드론이 그 촬영한 영상을 판독하고 처리하는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느냐 또 없느냐 또 소프트웨어의 기능에 따라서 드론의 기능과 비용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저희가 조사해 본 결과 아래 그 박스 처리한 그 드론들 세 가지는 기능상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보일러 노 내부에서 기존과 같이 발판을 설치해야 하는 단점이 있어서 저희는 인도어 드론의 선구자격인 그 스위스의 그 플라이어빌리티사 엘리우스3라는 드론을 적용하여 보일러 진단을 시행하였습니다. 이 드론의 기능은 뒤에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미국에서 14년부터 드론 점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보일러 전문 인스펙션 회사인 그 UDC사의 마그넷봇 V1.0 드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드론은 보시는 사진과 같이 보일러 월튜브에 부착돼 가지고 점검을 수행하고 이때 그 배터리 전력을 세이브하기 위해서 프로펠러 로터를 정지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또 그 다음에 이동 시에는 다시 프로펠러를 기동하여 이동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그 보일러 진단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에는 보일러 검사 전문가와 그다음에 드론 조종자 2명이 구성한 한 조를 이루어 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 드론은 이제 이 회사에서 제작한 드론이고 상용 드론이 아니기 때문에 점검 결과를 따로 제가 찾아볼 수 없어서 성능의 확인은 어려운 상황이라서 더 이상 설명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앞서 드론에 적용된 기술을 설명하는 그림이 있었는데요. 각각 드론의 사용 목적에 따라 임무 장비로 이게 카메라나 센서를 추가하게 되는데요. 이 중에서 라이다 센서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라이다 센서는 레이저 레이더라고도 하는데요. 기존의 레이더는 전파를 발사해서 표적에서 반사되는 신호를 가지고 표적까지 거리를 계산하는 식으로 사용을 했는데, 이 라이다는 레이저광을 표적에 발사해서 반사된 신호와 속도의 강도를 측정해서 두 지점 사이의 거리를 계산하고 1차원 배열의 그 점군의 형태로 3D 모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라이다 센서가 설치된 드론을 보일러와 같은 밀폐 공간에 적용할 경우 점검 구조물의 이게 3D 스캔과 또 장애물의 절과의 충돌 회피 등에 이용될 수 있습니다. 드론의 비행 중에서 이 라이다 센서가 적용된 드론은 그 3D 모델도 획득할 수 있지만 드론의 비행 경로 그리고 정지 이미지를 촬영한 위치까지도 저희가 기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드론을 이용해서 보일러 내부를 진단하기 위해서는 보시는 도면과 같이 설계 자료를 활용해서 일단 점검 부위를 선정한 후에 드론의 비행 경로를 수립하고 드론의 인출입을 위한 매놀의 위치 그리고 크기 등을 검토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점검자와 그다음에 조종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위치도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인도어 드론을 이용해서 보일러를 점검하는 영상입니다. 저희 회사의 태안 9호기의 금년도 드론을 이용해서 점검을 시행하였고, 이를 저희가 현장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드론이 비행하는 모습을 촬영한 영상입니다. 보일러 외부 하부측 매놀을 통해서 드론이 투입되었고 점검을 위해서 상승하는 과정입니다. 보일러 상부 측에서 과열기와 보일러 노 상부 측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라이다 센서를 이용해서 주변부를 3D 매핑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점검 완료 후에 안정적으로 하강 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입되었던 매놀을 통해서 무사히 복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그 보일러 내부를 실제 드론이 비행하면서 촬영한 점검 영상입니다. 역시 매놀을 통해서 드론이 투입되고 있고요. 투입 시에 석탄재가 비산하면서 흩날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일러 내부는 많은 석탄재로 시야를 흘려서 작업자가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호흡기 건강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므로 이처럼 위험하고 요해한 환경에서 드론을 활용한 점검이 상당히 유용함을 알 수 있습니다. 보일러 내부 버너를 점검하는 영상입니다. 촬영 원본 영상은 4K UHD 화질로 초고해상 영상이나 용량 문제로 해상도를 낮춰 저장했지만 육안으로 볼 때와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월블러 주변부 점검 영상입니다. 보일러 최상부 측으로 이동해 가지고 과열기 튜브 판넬 사이로 진입하여 과열기 튜브를 점검하는 영상입니다. 네, 다음으로 보일러 하부 측으로 이동할 건데요. 보일러 하부 측은 기동 정지에 따라서 보일러의 수축과 팽창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피로 손상이 빈번한 부위라서 매번 하부 측에 비계를 쌓고 점검하는 위치입니다. 드론을 이용해서 안전하게 점검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무사히 투입되었던 매놀을 통해서 복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일러 점검 시에 드론을 사용하면서 느꼈던 장점입니다. 우선 판독성 측면에서 촬영 영상이 4K의 UHD 초고해상 영상이기 때문에 실제 저희가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영상보다도 좀 더 해상도가 높아서 선명하게 그 촬영 후에 저희가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영상과 그다음에 구조물 3D 형상, 그다음에 비행 경로, 그다음에 정지 이미지를 촬영한 위치 등이 동시에 기록돼서 데이터 기록성이 무척 좋습니다. 또 기타 열화상 측정 기능이 있기 때문에 튜브 누설부에 그 튜브 금속과 그 보일러수의 누설부에서 온도 차이로 인해서 누설부를 정밀하게 확인할 수 있고, 그다음에 라이다 센서를 이용한 3D 이미지와 그다음에 촬영 이미지상의 측정 기능이 있어 촬영 이후에 저희가 랩탑을 통해서 정비 위치를 판단한다거나 손상부의 크기를 측정하는 측정도 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매뉴얼을 통해서 드론을 투입하는 사진인데요. 무엇보다 큰 장점은 제가 생각하기엔 직접 사람이 보일러 내부로 진입하지 않고 드론을 통해서 외부에서 진단이 가능하다는 부분이 가장 큰 장점이라 생각되었습니다. 아무래도 기계 장치를 사용하는 거라 사람이 직접 작업을 수행하는 것과는 달리 제한 사항도 있습니다. 먼저 드론의 자중에 따라서 그 비행 시간에 제한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인도어 상용 드론, 무선 드론의 경우는 약 배터리당 10에서 20분 정도 비행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서 탱크나 압력용기와 같이 그 제한된 공간에서는 비행 시간에 제한이 없는 유선 조정형 드론을 사용하는 것도 좋을 것이라는 판단이 듭니다. 또한 기존 드론과 달리 그 외부에서 리모컨으로 원격 컨트롤을 합니다. 그래서 보일러나 그 점검하고자 하는 대상의 내부 구조에 익숙한 사람이 반드시 이 작업에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앞서 미국의 UDC라는 보일러 인스펙션 전문 회사에서도 보일러 드론 조정자와 검사자가 2인으로 한 조를 이루어서 점검을 시행하는 것도 이러한 측면이라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일반적으로 이런 상용 인도어 드론의 경우는 사용 온도가 약 40에서 50도 정도로 상한 제한이 있습니다. 이는 그 센서의 사용 온도 제한하고 그다음에 온도가 높아지면 아무래도 공기 밀도도 변하니까 조종의 드론의 그 안정성 측면에서 이렇게 제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따라서 보일러 냉각 후에 그 드론을 사용을 하는 것이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그 보일러를 강제 냉각하는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그 보일러 내부로 직접 사람이 들어가지 않아도 되고 또 그 보일러에서 비계를 설치할 계획을 세우더라도 설치 전까지 남는 시간 동안 드론을 이용해서 미리 진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단점을 상쇄하고도 드론을 사용하는 장점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저희는 이러한 드론의 장단점을 고려해서 보시는 표와 같이 긴급 정비 시와 또 간이 정비 시, 또 계약 예방 정비 시로 구분해서 드론을 저희 보일러 점검과 진단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인도 용접과 이 드론을 동시에 사용될 경우 이 긴급 정비 시에 보일러 정비 시에 노내비계를 전혀 설치 없이 정비가 가능해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계획 예방 정비 시와 같이 노내비계를 설치하더라도 비계가 설치되지 않은 위험 부위에서 기존엔 점검하지 못했던 위치를 드론을 사용해서 좀 더 신뢰도 높게 진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끝으로 보일러 내부는 그 석탄의 연소에 의해서 이 석탄재라던가 아니면 앞서 말씀드린 석탄재가 용융되거나 휘발돼서 고착된 그 크링커 덩어리 등 때문에 튜브의 외면에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외부 오염 물질들을 외국에서는 이렇게 등반형 로봇을 이용해서 표면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UT나 PT와 같은 빛 파괴 검사도 가능한 이런 등반형 로봇들이 개발돼서 이용되고 있습니다. 향후 이러한 로봇의 기능이 좀 더 막강해지고 경제적으로 저렴해지고 사용이 좀 더 쉬워진다면 보일러와 같이 위험한 환경에서 사람을 완전히 대체해서 진동과 정비를 시행하고 빛 파괴 검사까지 할 수 있어 더욱 안전하고 신속한 정비가 가능해질 것으로 생각되어지고 저희도 앞으로 이러한 장비들을 도입할 계획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 발표를 마치겠고요. 차후 질문이나 추가 보충 내용 있으신 분은 PM협회를 통해서 연락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발표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진행하시는 프로젝트가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진행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